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커스 경제연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현재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부동산 버블 문제를 겪으면서 디플레이션 문제까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반기 중국 경제의 방향 어디로 흘러갈까요? KB증권 리서치센터 박수연 연구위원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망하기 힘드시죠, 요즘에? 지표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울퉁불퉁한 궤적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최근에 중국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자 지수, 관리자 지수, PMI가 3개월 만에 경기 수축 국면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IMF는 얼마 전에 중국 경제 전망 상향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중국 상황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실제 우리가 보는 지표를 선행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이후부터는 제조업이 확실히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 내려갈 수 있겠다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봤던 궤적과 조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조업 지표들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중국이 제조업으로 경기를 좀 버텼는데 하반기에는 이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GDP랑도 좀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GDP 각 항목별로 그 기여율을 보면 주로 저희가 소비, 투자, 순수출을 보는데 순수출이 양의 기여를 좀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도 많이 체감되는 뭐 알리, 테무, 쉬인 같은 이러한 저가 물량으로 밀어내기로 수출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중국 경기를 버텨줬는데 네. 하반기에는 이렇게 저가로 정말 낮은 물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물량들을 막 밀어내는 전략으로 경기를 버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근데 이미 나온 지표들이 생각보다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죠. IMF가 GDP 성장률을 올렸지만 하반기에 중국이 제조업이 계속해서 경제를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의구심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IMF는 중국 경제가 올해는 5%, 종전은 4.6% 했다가 이제 5% 올렸단 말이죠. 5월은 이게 뭐 이게 끊어지는 숫자, 마디 숫자가 중요한 게 5%하고 4%대하고는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선행 지표에는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또 이게 아닌가 이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반기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밀어내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표들이 조금 가려져 있다, 진실과 좀 왜곡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반기 내수 경기는 어떻게 볼까요? 이게 반등을 해야지 이제 중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국 경기를 볼 때 결국에는 가장 주식시장을 제가 주로 보기 때문에 네. 주식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비중이 가장 큰 쪽에 올라가는 게 효과가 당연히 가장 클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비중이 가장 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쪽은 당연히 소비입니다. 중국의 소비가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핵심이 고용이겠죠. 그렇죠. 고용과 임금이 좋아지지 않으면 소비의 선순환이 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로 중국의 고용 상황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가장 소득이 많은 지역을 구분해서 좀 보면 동부 연안 지역이 가장 소득이 높습니다. 산둥반도라든가 뭐 상하이를 중심으로 상하이를 한 중심으로. 동부 연안, 그러니까 네.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들 네. 이쪽이 수출에서도 가장 기여도가 높고 이쪽이 부동산 가격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처분 소득, 임금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중국이 궤적을 쭉 그려보면 놀랍게도 지난해 기준으로 동부 연안 지역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 그 다음에 1인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가장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한 코로나 이전에는 8% 정도 레벨을 보였다고 하면 네. 반토막에 나서 4%까지 떨어졌습니다. 임금 상승률이요? 맞습니다. 인당으로 저희가 예. 그려보면. 근데 동부 지역을 제외한 중부 지역, 서부 지역 보통 이쪽은 동부보다는 조금 소득 수준이 낮고 네. 기여도가 낮은 지역인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예. 시진핑 주석이 계속 얘기해왔던 공동부유 관점에서는 골고루 잘 사는. 네, 이게 조금 그런 형평성을 좀 맞춰줬겠네요. 네, 어찌 보면 그 전략에는 부합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제가 보는 인사이트는 전반적으로는 공동부유 캐치프레이즈는 맞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소비가 올라오기에는 어렵고
결국에는 중국의 소비 키워드는 계속해서 가성비였거든요. 가장 소득의 기여가 높은 지역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 분들도 프리미엄 소비를 하기보다는 가성비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겠다. 네, 들어오는 임금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소비에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하면 1, 2선 도시들은 잘 뭐 좀 떨어지고 후선 도시들은 좀 괜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형평성을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도 지역들은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내수 경기가 뭐 침체를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정리하는 거죠? 전체를 이렇게 평균을 보면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왜냐하면 기여가 가장 높은 쪽이 그렇죠. 부진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숫자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소비가 굉장히 좋아지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경기에는 뭐 사이클이 당연히 있잖아요. 뭐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그 역대 좀 계속 그렇게 흘러왔는데 중국의 이번에 경기 부진의 늪은 굉장히 좀 심각한, 특히 부동산 문제나 내수 문제랑 겹쳐서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에 부진의 늪으로 빠지게 된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공동부유를 좀 빼놓고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동부유가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 아까 임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부동산. 네, 부동산은 지금 중국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가격이 하향 추세고 네.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마이너스로 가파르게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 전체 가계 자산에서 네.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9% 정도가 되는데요. 아.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80%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줄어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가계가 체감하는 이 고통의 정도가 굉장히 컸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줄어들었다고 해도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동산이 70%에 육박하는데 여전히. 근데 여기 가격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사실 부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생각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회복이 되고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자산 가격 효과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디플레를 벗어나기 어려운 수요가 계속 약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도 중국 경제를 볼 때는 정부가 얼만큼 정책을 써줄 것인지에 계속해서 눈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도 여기에 많이 좀 집중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공산주의 국가고 계획경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부유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고,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어느 정도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자본주의 시각으로 보면 고도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는 사실 이 모델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이제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좀 저는 해봤는데, 그래도 중국은 일단 경기를 시켜야 되는 의지가 강하고 그만큼 이제 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좀 종료를 하고 이걸 사이클을 빨리 돌릴 수 있을까? 중국 정부도 이거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이 GDP 성장률은 IMF가 올렸는데 제조업 PMI 떨어지고 저는 이거 시점 차이로 좀 나눠서 보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상반기에는 순수출로 버텼고 하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PMI는 선행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중국이 순수출이 아니고 내수 소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순수출로 버틸 수 있는 이 버팀목의 힘이 약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하반기에는 정부가 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요인이 커진 거고 그래서 말씀 주신 이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소비를 가지고 완화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을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한 기조로 완화를 해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거의 시작점을 저는 뭐로 보냐면 중국이 실제로 올해 4월 말부터 장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 기준으로도. 이때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 중국이 정치국회의라는 거를 1분기에 했는데요. 이게 4월 30일 날 발표가 됐고 여기에서 부동산 기조를 완전히 틀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재정을 써서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지난해까지의 기조는 통화 정책을 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요. 뭐 모기지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중국은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서 선납금을 일정 부분 내야 되는데요.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한 30% 정도 이거를 낮춰준다든지 이런 식이었는데 정부가 직접
직접 부동산 재고를 사주는 방식. 근데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재정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재고를 직접 매수해서 부동산 경기의 침체를 조금씩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러한 설정들을 하반기에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정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개혁의 어떤 개선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원래 이제 삼중전회가 진작에 열렸어야 되는 작년 11월에 열렸어야 되는 거예요. 시진핑 3기에는 이제 1중전회, 2중전회 이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회의가 사실은 이 11월에 열렸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 미루고 오다가 이제 9개월 만에 오는 7월에 이제 다음 달이죠. 열린다고 하는데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정책들이 여기서 좀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이제 시장의 관심사란 말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재고 소진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주는 이 정책이 아직까지 디테일한 세책들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삼중전회에서 대략적인 큰 그림을 조금 더 잡아주고 그 이후에 부동산 관련된 직접 재정 정책의 예산을 얼만큼을 가져갈 건지 결국 얼만큼 풀이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실제 영향이 얼만큼 나타났을지를 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규모를 확정해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재고를 사주기 위한 정책을 중국이 이구환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구환신.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중국이 내구재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거를 새로운 걸 일반 사면, 소비재. 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이런 거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중국이 경기의 이 내수 소비를 하방을 받치고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번 썼었는데 예.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1분기 정치국회의, 그러니까 4월 말에 했던 회의에서 부동산 이구환신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재고를 중국 국유 기업이 사주게 되는데 네. 국유 기업이 그럼 재고를 어떤 가격으로 사줄 건지 기존에 들고 있는 매수자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국유기업한테 네. 그리고 새로운 주택을 사는 걸 지원해 주는 건데 결국에는 그럼 기존 주택을 어떤 가격 기준으로 국유기업이 사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격을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호가에 맞춰주지 않으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안 판다는데 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얼마에 밸류에이션을 해줘서 사줄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삼중전회 이후로 이러한 전반적인 스킴이 확정이 되면 부동산 관련된 기조가 재정을 쓰는 것 플러스 굉장히 효과가 좀 생각보다 강할 수 있겠다. 내지는 생각보다 약할 수 있겠다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 관건은 이구환신의 관건은 중국 정부의 재정이에요. 사실은 중국 정부의 재정 제가 보기에는 재정 상태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다는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래서 재정의 이 증가 보폭을 보면요. 네.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회복 속도가 더디기는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 재정 수입이라는 건 부동산세, 그다음에 일반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봉쇄를 하면 경제가 그렇죠.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지가 거둘 수 있는 않으니까요. 돈이 없는데. 그렇죠. 세수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 두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를 했기 때문에 매매 자체가 건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서 사실은 부동산 세금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매매 자체가 없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중국 특히나 지방 정부가 중국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토지의 70년 사용 권한을 매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수해주는 주체가 우리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있는 헝다, 완다, 비구유한 이런 기업들입니다. 제 문제 있는 기업들. 네, 이들이 다 당연히 토지를 사줄 수 있는 재정의 되는데. 여력이 없겠죠. 아이고. 그러다 보니 재정이 사실상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 건 맞습니다. 이구환신 근데 뭐 제품 이구환신은 그렇다 치고 부동산 이구환신에 정부 투입돼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소요될? 지금 시장 예산으로는 1차적으로 올해 대략 최소 1조에서 1.5조 위안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렵게 잡아서 한 7, 8조 달러인데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없으면 허무맹랑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보면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국채를 최근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중국이 연중에 국채를 굉장히 1조 위안이라는 큰 규모를 발행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난해 10월에 1조 위안 국채를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난해 5천억 위안, 올해 5천억 위안을 1분기까지 대부분 발행을 완료하겠다라고 했고 이미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1조 위안은 예산을 좀 확보해 놨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한 또 양회가 있잖아요. 양회죠. 양회에서 초장기 국채 그러니까 30년물짜리를 지속적으로 찍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1조 위안 추가로 발행하는 계획이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조 정도는 국채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뒀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계산을 잘못했는데 1.5조 위안이면 한 2, 3천억 달러 정도네요. 네네. 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도 이게 올해 이렇게 계속 이제 빚을 내서 정부가 재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하반기에 경기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는 알 수 있는데 그럼 올해 이미 발표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건 이구환신 두 가지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이 있고 올해도 내구재 이구환신을 같이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전을 기존에 쓰고 있던 거를 가져오고 새로운 걸 사겠다라고 하면 신규로 구매하는 가전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2000cc 이하를 사게 되면 100이라는 낮은 걸 사게 되면은 7천 유안을 준다. 7천 유안이면 우리나라 돈 한 1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보조금. 네, 주고 이걸 전기차로 바꾼다라고 10,000유안, 200만 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발표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략적으로 예산을 한번 추정해 보면 중국도 이제 번호판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대략적으로 이 자동차를 얼만큼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예. 2000cc 100이랑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요게 한 1,800만 대 정도가 되고요. 아이고, 네. 많네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전기차가 보급률이 꽤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6년 정도 기존에 샀던 거를 타고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0만 대 정도가 됩니다.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1,900만 대 정도가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거를 모두 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기차로 바꿀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00유안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1,900억 유안 정도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2조 유안 그 범위 내에서 부동산 플러스 내구재를 했을 때 뭐 그렇게까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예산을 지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걸로 이제 하반기 경기 부양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중국 정부가 계속 이제 부동산 사실은 중국 경기가 최근 한 10년간 이게 끊임없이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부동산 때문인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헝다라든가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부작용이 나서 터지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주택 가격이 변동은 없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하향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을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중국이 가격의 하락이 둔화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상승 궤적을 원하는 건지 굉장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네. 네, 옆으로 기기를 원하는 건지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건지를 봤을 때 저는 사실 첫 번째, 그러니까 횡보 둔화가 여기서 조금 마무리되는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중국의 미분양 주택이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체 토지의 판매 면적 대비해서 재고가 얼만큼 있는지를 보면 45% 정도가 여전히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재고가 45%. 네. 아,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2조 유안 정도의 예산으로 이 모든 재고를 소진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재고를 국유기업이 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은 매도자가 매도 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준다고 했을 때 이거를 국유기업이 기존 주택을 사왔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 구매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재고로 그냥 떠안고 있을 건지 빈집으로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 다시 내놓을 건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국유기업이 월세로 전환해서 수익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형태긴 하지만 이것도
주거의 일종의 매도 물량으로 시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월세 물량으로. 가격 하락 압박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돌려막기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오른 주머니에서 빼서 왼 주머니에 들어넣는 이런 격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정책 예산이 얼만큼 또 클 건지 가격은 어느 정도 레벨로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삼중전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중전대가 9개월이나 늦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해법이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네, 맞습니다. 하반기 경쟁 정말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지금 더 불투명해진 것 같은데 하반기 정책 어쨌거나 나오게 되면 우리는 진짜 중국에 대한 어떤 호오를 떠나서 중국 경기에 우리는 뗄 수가 없어요. 이게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하반기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소비에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가성비 소비에 좀 여전히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중국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지금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2019년 레벨까지는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코로나 이전까지. 근데 여기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프리미엄 단에서 어떤 소비를 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가성비 단의 소비를 하시는 분들인지를 봤을 때 후자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가성비.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중국이 가성비 소비도 하지만 생산도 가성비를 따져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순수출 기여도가 올라왔던 건 대단히 글로벌 경기가 수요가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낮은 단가로 중국이 수출을 밀어내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수요가 좀 생겼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철강. 네, 중국이 덤핑 철강. 네, 철강을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예. 철강석을 그러니까 원자재 단에서의 철강의 기여도가 높은 걸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철광석 그러니까 원자재 단의 가격과 예. 철강석을 수입해서 철강제 이거를 제조해서 파는 단가의 가격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마진을 희생해서 수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 연결돼서 이커머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조 마진을 희생하고 네, 저가로 수출을 어떻게든 고용을 그래도 양적으로 유지할 수 있거든요. 생산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이 여기서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관되어 있는 중국의 소비 카테고리들은 여전히 가성비 단에서의 소비가 좀 선호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제 상반기 알리테모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좀 덤핑을 했단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이거 이제 재고 밀어내기 빨리 밀어내야 창고를 비워야지 뭐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재고가 그만큼 쌓였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들이 중국에 겹겹이 쌓여서 이게 문제들이 하반기에 이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여기 하겠습니다. 중국의 하반기 경기 전망을 KB증권 박수현 연구위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